함경북도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천둥 소리처럼 울리는 바람이 낡은 판잣집 틈새로 파고들어 올 때마다 6살 정하나는 어머니의 품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곤 했습니다. 1998년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그 혹독한 시기, 북한 전역은 식량난으로 아비규환이었고 거리에는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였습니다. 매일 새벽 어둠 속에서 집을 나서 석탄 먼지를 뒤집어 쓰고 돌아오던 그 억센 손길은 어린 하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보호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텃밭에서 감자와 옥수수를 키우며 가족의 끼니를 책임졌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세 식구가 모여 앉아 묽은 옥수수죽 한 그릇을 나눠 먹던 그 시간만큼은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1999년 봄 하나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탄광 사고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갱도 붕괴 사고였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어머니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하나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나야, 우리 이제 어떡하지? 그 떨리는 목소리 속에는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배급은 이미 끊긴 지 오래였고 탄광에서 받던 미미한 식량 배분마저 사라지자 모녀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풀떼기와 나무 껍질로 만든 떡을 팔아보려 했지만 모두가 굶주리던 시절에 누가 그런 것을 사겠습니까? 몇 달을 버티던 어머니는 결국 영양실조와 폐렴을 이기지 못하고 2000년 겨울 하나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7살이 된 하나는 어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붙잡고 밤새 울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요. 제발 일어나요. 하지만 아무리 흔들어도 어머니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관을 살 돈이 없었고 친척들도 모두 각자의 생존에 급급해 도와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의 도움으로 겨우 어머니를 뒷산에 묻고 나자 하나에게 남은 것은 텅 빈 집과 끝없는 허기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는 꽃제비가 되었습니다. 꽃잎처럼 이리저리 떠도는 불황아, 국가의 보호도, 가족의 울타리도 없이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거리의 아이들을 일컫는 참혹한 이름이었습니다. 청진역 주변에는 하나 같은 꽃제비들이 수십 명씩 모여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의 짐을 훔치거나 장마당 구석에서 버려진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으며 하루하루를 이어갔습니다. 겨울이면 역 대합실 구석이나 보일러실 근처에서 몸을 녹이고 여름이면 다리 밑이나 버려진 건물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어느 추운 겨울밤 하나는 함께 지내던 꽃제비 친구 미선이가 얼어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침에 깨워보려 했지만 미선이의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내일이면 자신의 차례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살이 되던 2005년 봄 하나는 국경 근처 회령으로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중국과의 밀무역이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장마당도 청진보다 조금 더 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짐을 나르는 일을 도우며 하루에 옥수수 몇 알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마당 구석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심한 기침을 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아껴두었던 옥수수 몇 알을 할머니 입에 넣어드리고 근처 우물에서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며칠 동안 할머니를 돌보면서 하나는 할머니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가, 두만강 건너 남쪽 세상이 있단다. 거긴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지. 할머니의 눈빛에는 그리움과 동경이 어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예전에 중국에 잠깐 다녀온 적이 있었고 그곳에서 남한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다니, 아픈 사람을 공짜로 치료해 준다니, 그런 세상이 정말 존재할까요? 그러나 할머니는 진지했습니다. 거긴 의사들도 많고 간호사들도 많아서 아픈 사람들을 정성껏 돌본단다. 약도 충분하고 큰 병원도 많고 말이야. 그 말을 들은 하나의 가슴 속에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여름 하나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꽃제비 생활을 하던 친구 철수가 심하게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철수는 고열에 시달리며 기침을 했고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하나는 철수를 업고 인민병원을 찾아갔지만 의사는 냉정했습니다. 약이 없어. 그리고 너희 같은 꽃제비들한테 줄 약은 더더욱 없어. 하나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동무 선생님.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그러나 의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철수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하나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14살 소년의 마지막 말은 하나야 미안해. 나 배고파. 였습니다. 하나는 철수의 주검을 안고 통곡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갔고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꽃제비의 죽음은 너무나 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날 밤 강변에 철수를 묻으며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죽지 않을 거야. 나는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남쪽 세상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정말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술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철수처럼, 미선이처럼, 어머니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의 마음속에는 막연하지만 강렬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초봄 15살이 된 하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장마당에서 알게 된 한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귀띔해준 정보였습니다. 두만강이 얼면 건널 수 있어. 하지만 경비대가 삼엄하니 조심해야 해. 잡히면 끝이야. 하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탈북이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공개 처형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여기 남아 있어도 어차피 굶어 죽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며칠 동안 강변을 오가며 경비대의 순찰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한밤중에 교대 시간이 있고 그 짧은 틈을 노리면 건널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2007년 3월 어느 달 없는 밤 하나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강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은 쿵쾅거렸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발밑에 얼음이 깨질까봐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디뎠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비대였습니다. 하나는 숨을 죽이고 얼음 위에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얼음이 온몸을 파고들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거기 누구 없나? 경비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하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발, 제발 나를 발견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손전등 불빛이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경비대는 다른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시 일어나 재빨리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북한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혹했습니다. 신분이 없는 불법 체류자로서 언제 잡혀 북송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하나는 또다시 생존을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마음속에는 이제 한 가지 확고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나는 반드시 남쪽 세상에 가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철수야, 미선아, 엄마 기다려. 내가 꼭 그런 사람이 될게.
그날 밤 두만강을 건너며 하나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것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향하는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10년의 고난을 하나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 가슴속 작은 불씨는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그날 밤 하나는 중국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무릎이 풀렸습니다. 온몸이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고 젖은 옷은 바람에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국경에서 멀리 떨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산으로,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쉬지 않고 걸었고 해가 뜨자 숲속 깊은 곳에 숨어 잠을 청했습니다. 2007년 3월부터 시작된 중국에서의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숲속을 헤매며 지냈습니다. 마을에 내려가면 신고당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풀뿌리를 캐어 먹으며 버텼습니다. 북한에서의 꽃제비 생활이 이런 곳에서 쓸모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살아남는 법을 이미 배웠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하나는 작은 농가 근처를 지나다가 한 조선족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하나의 행색을 보고 한눈에 알아챘습니다. 북쪽에서 왔구나. 하나는 도망치려 했지만 할머니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들어오너라. 밥 먹고 가거라. 할머니는 따뜻한 옥수수죽과 김치를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강을 건넌 후 처음 먹는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공안들이 자주 단속을 나와. 탈북자를 잡으면 북한으로 보내버리지. 너는 절대 마을에 내려가면 안 돼. 사람들 눈에 띄면 신고당해. 할머니는 며칠 동안 하나를 숨겨주었고 근처 농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습니다. 주인 아저씨한테 말해놨어. 신분증 없어도 일만 잘하면 된대. 대신 절대 밖으로 나다니면 안 돼. 2007년 봄부터 2009년까지 하나는 연변 지역의 한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수확하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임금은 한 달에 500위안, 당시 한국 돈으로 약 8만 원 정도였습니다. 중국인 노동자들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하나는 감사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고 잠잘 곳이 있으니까요. 농장 주인은 무뚝뚝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여름 공안들이 농장 근처에서 단속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농장 주인은 하나를 불러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여기 더 있으면 나도 위험해. 내가 다른 곳으로 가야겠어. 하나는 다시 짐을 싸야 했습니다. 2년 동안 모은 돈 1만 위안을 품속 깊이 넣고 또다시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09년 가을 하나는 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하나에게 좋은 일자리를 구해주겠다고 달콤한 말을 했습니다. 도시에 있는 식당에서 일하면 돈을 훨씬 많이 벌 수 있어. 내가 데려다 줄게. 하나는 망설였지만 농장 일보다 나을 거라 생각하고 브로커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데려간 곳은 식당이 아니라 어두운 지하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처럼 속은 탈북 여성들이 여럿 갇혀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를 팔면 한 명당 3만 위안씩 받을 수 있어. 시골 총각들한테 신부로 팔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팔든지. 하나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에는 쇠창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는 탈출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다른 여성들은 이미 체념한 상태였지만 하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팔려가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브로커의 부하가 술에 취해 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하나는 재빨리 그의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같이 도망가요. 하나는 다른 여성들에게 소리쳤지만 모두가 두려워하며 주저했습니다. 결국 하나 혼자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밤새 도망쳤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달렸습니다. 새벽녘 어느 교회 앞에 도착했을 때 하나는 기진맥진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교회 문이 열리고 한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조선족 목사님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추운 새벽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목사님은 하나를 교회 안으로 데려가 따뜻한 차와 빵을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의 사정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지내거라. 우리 교회에는 너 같은 친구들이 많이 왔다 갔어. 걱정하지 마. 2009년 겨울부터 2011년까지 하나는 그 교회에서 지냈습니다. 낮에는 교회 청소를 하고 예배 준비를 도왔으며 밤에는 지하실에서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목사님은 하나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남한에 가려면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쓸 줄 알아야 해. 북한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부족하단다. 하나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목사님이 가져다 준 남한 교과서로 국어, 수학, 영어를 배웠습니다.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많았고 북한에서는 전혀 배우지 못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 같은 단어들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학책을 볼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목사님이 구해준 오래된 의학 백과사전을 펼쳐보며 하나는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는 의사를 도와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야. 주사도 놓고 상처도 소독하고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서 기록하지. 무엇보다 환자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이란다.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하나의 꿈은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저도 꼭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2011년 봄 목사님은 하나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나야, 이제 내가 남한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 우리 교회와 연결된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쪽에서 탈북민들을 제3국을 거쳐 남한으로 보내주는 일을 하고 있어. 위험하고 힘든 여정이지만 내가 원한다면 시도해 볼 수 있어. 하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어요. 꼭 가고 싶어요. 2011년 5월 하나는 6명의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국 남부로 이동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며칠을 이동했습니다. 검문이 있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신분증 검사가 시작되면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브로커가 만들어준 가짜 신분증을 내밀 때마다 제발 들키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국경을 넘을 때는 산길을 이틀 동안 걸어야 했습니다. 안내인을 따라 깊은 밤에 이동했고 낮에는 숲속에 숨어 지냈습니다. 모기에 물리고 가시에 찔리며 걸었습니다. 한 번은 국경 경비대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모두가 숲풀 속에 엎드려 1시간 넘게 숨죽이고 있어야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캄보디아에서 태국으로 이동하는 데만 2달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 출발했던 6명 중 1명은 병에 걸려 중도에 포기했고 또 1명은 태국 국경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나는 살아남았습니다. 매 순간이 공포였지만 마음속의 불씨를 놓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남한에 가면 간호사가 될 수 있어. 2011년 8월 마침내 하나는 태국 방콕의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에 섰을 때 하나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여기까지 왔어.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 대사관 직원들은 친절하게 하나를 맞아주었고 필요한 서류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2011년 9월 25살의 정하나는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는 창문에 얼굴을 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5살에 두만강을 건넌 후 꼭 10년이 걸렸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꽃제비로 떠돌고 브로커에게 속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엄마, 아빠, 철수야, 미선아. 나 이제 그곳에 가. 우리가 꿈꾸던 그곳에.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날아갔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삶을,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2011년 9월 15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하나는 압도당했습니다. 공항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천장은 끝없이 높았고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눈이 부셨습니다. 사람들은 깔끔한 옷을 입고 여유롭게 걸어 다녔고 어디를 봐도 반짝반짝 빛나는 가게들과 거대한 전광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현실이야? 하나는 자신의 뺨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공항 입국장을 나서자 통일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하나 씨 맞으시죠?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직원의 따뜻한 말에 하나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25살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정식으로 불러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가짜 신분증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가 하나로 살 수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하나는 창밖 풍경에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찔렀고 도로는 넓고 깨끗했으며 자동차들은 질서정연하게 달렸습니다. 가로수는 잘 정돈되어 있었고 거리는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났고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이라는 신기한 기계를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이게 다 진짜야? 하나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사무소 통칭 하나원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12주 동안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는 여성생활관 2층 206호실에 배정받았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깜짝 놀랐습니다. 깨끗한 침대가 2개 있었고 책상과 옷장이 있었으며 화장실에는 샤워기와 세면대가 있었습니다. 이 방을 나 혼자 쓰는 거예요? 하나가 묻자 직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룸메이트 한 분이 더 오실 거예요. 같이 쓰시면 됩니다. 룸메이트는 하나보다 2살 어린 은희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은희는 양강도에서 왔으며 하나와 비슷한 시기에 탈북했습니다.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첫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은희가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꿈 아니지? 진짜 우리 여기 있는 거 맞지? 하나도 대답했습니다. 맞아. 우리 진짜 여기 있어. 살아남았어. 하나원에서의 첫 아침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2011년 9월 16일 아침 7시 식당에 가보니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흰 쌀밥, 김치찌개, 계란말이, 김, 나물 반찬들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걸 다 먹어도 돼요? 하나가 조심스럽게 묻자 직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마음껏 드세요. 부족하면 더 가져오시고요. 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밥을 떠먹었습니다. 흰 쌀밥이 입안에서 녹았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에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맛이었습니다. 식사 후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담당 상담사 김선영 씨가 앞에 서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12주 동안 이곳에서 남한 사회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경제 교육, 법률 교육, 진로 상담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렵겠지만 천천히 적응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공책에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첫 주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2011년 9월 19일 컴퓨터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는 생전 처음으로 컴퓨터 마우스를 잡아보았습니다. 이걸 이렇게 움직이면 화면에 있는 화살표가 움직입니다.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하나는 조심스럽게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화살표가 움직이는 게 신기했습니다. 클릭은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는 힘 조절이 안 돼서 너무 세게 눌러 마우스가 책상에서 떨어졌습니다. 옆에 앉은 은희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011년 9월 22일 자유시간에 하나는 처음으로 자동 판매기를 마주했습니다. 복도에 있는 빨갛고 큰 기계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기계에서 음료수를 뽑아 마시는 걸 보고 하나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직원에게 받은 1,000원짜리 지폐를 집어넣었는데 계속 뱉어냈습니다. 왜 안 들어가지? 한참을 씨름하다가 지나가던 다른 입소자가 도와주었습니다. 언니, 지폐를 반대로 넣으셨어요. 이렇게 넣어야 해요. 겨우 지폐를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덜컹 소리와 함께 캔이 떨어졌습니다. 코카콜라였습니다. 북한에서 할머니에게 들었던 그 신기한 음료수였습니다. 하나는 캔을 따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순간 으악 하는 소리와 함께 사레가 들렸습니다. 톡 쏘는 탄산 맛에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콜록콜록 기침하는 하나를 보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하나는 얼굴이 빨개진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신기했습니다. 이게 콜라구나. 언어 수업은 특히 어려웠습니다. 2011년 9월 26일 한국어 교육 시간에 이선미 강사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북한에서 쓰던 말과 남한에서 쓰는 말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버스라고 하는 것을 남한에서는 버스라고 합니다. 곽밥은 도시락, 얼음 보숭이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하죠. 하나는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알아야 할 단어가 너무 많았습니다. 억양도 문제였습니다. 북한 억양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는 같은 말을 두세 번씩 반복해야 했고 그럴 때마다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은희와 복도를 걸어가는데 앞에서 오던 다른 입소자가 하나의 말을 듣고 킥킥 웃었습니다. 말투 진짜 북한 티나네. 하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하나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나지? 컴퓨터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은희가 하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언니 괜찮아. 우리 다 배우면 돼. 시간이 걸릴 뿐이야. 하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포기하면 안 돼. 여기까지 온 건데. 하지만 하나원에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2011년 10월 5일 건강검진을 받으러 하나원 의무실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박수진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박 간호사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하나의 혈압을 재고 체온을 재고 상처를 소독해주는 모든 과정이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검진이 끝난 후 하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저도 간호사가 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박 간호사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간호대학에 가서 공부하시면 돼요. 4년제 대학도 있고 3년제 전문대학도 있어요.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간호사 면허를 받을 수 있죠. 그녀는 하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날 이후 하나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2011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하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저녁 11시까지 공부했습니다.
한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모든 과목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특히 영어는 북한에서 거의 배우지 못해서 알파벳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A, B, C, D. 하나는 밤마다 혼자 중얼거리며 외웠습니다. 하나원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탈북민들이 있었습니다. 2011년 10월 20일 저녁 식사 시간에 옆 테이블에 앉은 50대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는 어디서 오셨어요? 아주머니는 함경남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나는 장사하다가 탈북했어. 너는? 하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대단하구나. 간호사 되려면 공부 많이 해야 하는데 할 수 있겠어? 하나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꼭 할 거예요. 2011년 11월 말 하나원 생활도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진로 상담 시간에 김선영 상담사가 하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 씨,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하나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검정고시 합격해서 간호대학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김 상담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에요. 경쟁도 치열하고 공부량도 많고. 하지만 하나 씨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2011년 12월 7일 하나원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12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이제 진짜 남한 사회로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수료증을 받으며 하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들, 만난 사람들, 겪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콜라에 살에 들었던 일, 자동 판매기와 씨름했던 일, 컴퓨터 마우스를 떨어뜨렸던 일,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수료식이 끝나고 박수진 간호사가 하나를 찾아왔습니다. 하나 씨, 이거 드릴게요. 그녀는 작은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간호사를 꿈꾸는 당신에게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책 첫 페이지에는 박 간호사의 필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 씨,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힘들 때마다 이 책을 펼쳐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2011년 12월 7일 박수진. 하나는 책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날 오후 하나는 하나원을 떠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임대 아파트가 서울 노원구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하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2주 전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보다 모든 것이 조금 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배울 것이 산더미처럼 많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낼 거야. 하나는 가슴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의 진짜 도전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2011년 12월 중순 서울 노원구의 작은 원룸에 짐을 풀던 날 하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마련한 작은 책상, 중고로 산 침대, 그리고 박수진 간호사에게 받은 책 한 권이 하나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하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2011년 12월 20일부터 하나는 검정고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노원구청 교육복지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담당자 이미경 씨가 설명했습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총 6과목을 봅니다. 과목당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이에요. 다음 시험은 2012년 4월에 있으니까 약 4개월 정도 준비 기간이 있네요.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교재를 받았습니다. 두꺼운 책 6권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책을 펼쳐보니 막막했습니다. 국어 교과서 첫 페이지부터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했습니다. 비유, 은유, 상징, 풍자.
북한에서는 배우지 못한 개념들이었습니다. 수학은 더 심각했습니다. 2차 방정식, 함수, 확률과 통계. 하나가 북한에서 배운 수학은 기초 사칙 연산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영어는 아예 알파벳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011년 12월 21일부터 하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공부하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8시까지는 영어 단어 암기, 8시부터 10시까지는 수학 문제 풀이, 10시부터 12시까지는 국어 독해,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사회와 과학, 3시부터 5시까지는 한국사를 공부했습니다.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 9시부터 12시까지는 그날 배운 내용을 복습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아르바이트는 근처 편의점이었습니다. 2012년 1월 2일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은 4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면접 때부터 하나의 억양을 신경 쓰는 눈치였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북한에서 왔습니다. 하나가 솔직하게 답하자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일은 열심히 해야 해요. 여기 손님들이 많거든요. 하나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날부터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손님이 마일리지 적립해 주세요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 당황했고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라는 말에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사장님을 불러야 했습니다. 계산기를 잘못 눌러 거스름돈을 틀리게 주기도 했습니다. 저녁 시간대 손님이 몰릴 때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거 데워주세요. 담배 한 갑 주세요. 택배 보내려고요. 동시에 쏟아지는 요청들을 처리하지 못해 진땀을 뺐습니다. 2012년 1월 중순 편의점에서 일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손님이 들어와 라면을 사갔는데 하나가 계산을 하며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자 그 손님이 비웃었습니다. 말투 들어보니까 북한 사람이네.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야? 하나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님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다 게으르고 거짓말쟁이래. 조심해야 한다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손님이 나간 후에야 화장실에 가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북한에서 태어난 게 죄야? 하나는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책상 위에 놓인 교과서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해낼 거야. 저런 사람들에게 지지 않을 거야. 하나는 눈물을 닦고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2012년 2월 하나는 노원구립 도서관에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집중이 안 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도서관 열람실은 조용했고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도 그들 사이에 앉아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주변 학생들이 쉽게 푸는 문제들이 하나에게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수학 문제집을 풀다가 막힐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옆에 앉은 고등학생이 하나가 풀고 있는 문제를 힐끗 보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문제 풀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학생은 친절하게 풀이 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학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수학 어려워요. 같이 힘내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하나는 힘을 얻었습니다. 2012년 3월 검정고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는 더욱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주 3회로 줄이고 남은 시간은 모두 공부에 쏟아부었습니다.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고 모르는 내용은 인터넷 강의를 찾아보며 독학했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정고시 수학을 검색하면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강의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는 밤새 그 강의들을 보며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체력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2012년 3월 20일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119에 신고했고 하나는 근처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진단했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입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무리하셨죠? 며칠은 푹 쉬셔야 합니다. 하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험이 코앞인데 쉴 수가 없어.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병원비는 의료급여로 해결되었지만 그 사흘 동안 공부를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병실에서도 하나는 교과서를 펼쳐놓고 누운 채로 읽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환자분, 지금은 쉬셔야 해요. 건강이 먼저입니다. 하나는 간호사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런 간호사가 되고 싶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 2012년 4월 7일 드디어 검정고시 날이 왔습니다. 시험장은 서울 중랑구의 한 고등학교였습니다. 아침 일찍 도착한 하나는 교실 앞에서 긴장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대 청소년부터 50대 어른까지 모두가 각자의 사연을 안고 이곳에 왔을 것입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첫 과목은 국어였습니다. 문제지를 받아들고 펼쳐보니 손이 떨렸습니다. 지문을 읽는데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진정해, 진정해. 하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했던 내용들이 조금씩 떠올랐습니다. 한 문제, 두 문제 차근차근 풀어나갔습니다. 수학 시험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마지막 두 문제는 결국 찍어야 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오는 하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남은 과목들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하루 종일 시험을 치르고 나니 온몸이 녹초가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쓰러진 하나는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풀어도 끝이 없는 문제들에 시달리다 깨어났습니다. 2012년 5월 초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험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조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합격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하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합격? 내가 합격했어? 믿기지 않아 3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 합격이었습니다. 국어 72점, 수학 64점, 영어 68점, 사회 70점, 과학 66점, 한국사 75점. 모든 과목에서 60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해냈어. 드디어 해냈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제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호대학 입학이었습니다. 2012년 5월부터 하나는 수능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검정고시보다 훨씬 어려운 수능을 준비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노원구에 있는 탈북민 대상 무료 교육기관인 희망학교에 등록했습니다. 희망학교에서 만난 선생님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그중 국어를 가르치는 박지현 선생님은 특히 열정적이었습니다. 2012년 6월부터 시작된 수업에서 박 선생님은 하나의 상황을 이해하고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나 씨, 수능 국어는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면 분명 늘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2012년 7월 어느 무더운 날 수업이 끝나고 하나는 박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같은 사람도 정말 간호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남들은 고등학교 3년 동안 배운 걸 저는 1년 만에 따라잡아야 하는데. 박 선생님은 하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나 씨, 당신은 두만강을 건넜잖아요. 10년 동안 중국에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런 당신이 수능을 못 이길 이유가 없어요.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그해 여름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에어컨도 없는 작은 원룸에서 하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공부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벽을 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워? 좌절감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는 책상 서랍에 넣어둔 옛날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북한에서 어머니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흐릿하고 색이 바랜 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열심히 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2012년 9월 하나는 생애 처음으로 대학 입시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대학에서 열린 간호학과 입시 설명회였습니다. 강당에는 수백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입학사 정관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간호학과의 경쟁률은 약 10대 1입니다. 수능 최저 등급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3개 영역 합이 7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하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명 중 1명만 합격한다고.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2012년 10월부터 하나는 하루 16시간씩 공부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완전히 그만두고 정부 지원금만으로 생활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희망학교에서 공부하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집에서 복습했습니다. 잠은 하루 4시간만 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하나 씨,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돼요. 나이는 계속 먹는데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하나의 눈빛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작은 불씨가 이제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2일 아침 7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 앞. 정하나는 새하얀 간호사 가운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정하나 간호사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손을 떨며 명찰을 어루만지던 그 순간 15년 전 국경을 넘던 그 어린 소녀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굶주림에 비틀거리며 두만강을 건너던 그 밤, 추위에 떨며 중국 산골 농장에서 숨죽이며 일하던 그 수많은 날들, 그리고 검정고시 교재를 붙들고 새벽까지 공부하던 독서실의 형광등 불빛까지. 모든 기억이 이 한 장의 명찰로 수렴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 선생님, 환자분 혈압 측정 부탁드려요. 수간호사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하나는 재빨리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첫 출근 첫날 그녀에게 맡겨진 환자는 70대 할머니였습니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 의심 환자였는데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혈압을 재는 동안 하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꽃제비 시절 자신에게 남쪽 이야기를 들려주며 희망을 심어주었던 그 할머니와 비슷한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하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할머니는 불안했던 표정이 누그러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네, 간호사님. 목소리가 참 다정하구만. 그 순간 하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사람을 살리는 일이 거창한 수술이나 치료만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위로와 돌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근무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오전 내내 응급실은 쉴 틈 없이 바빴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급성 복통 환자, 호흡곤란 환자까지 하나는 선배 간호사들의 지시를 받으며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15분 만에 김밥 몇 줄을 삼키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오후 2시쯤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중증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50대 남성 심근경색 의심 환자였습니다. 코드 블루 심정지 가능성 있음. 모든 인원 대기. 응급실이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는 심전도 모니터를 챙기고 제세동기를 준비하며 의료진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0분간의 치열한 응급처치 끝에 환자의 심박동이 안정되었고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제야 하나는 자신의 등에 식은땀이 흥건히 배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근무를 마치고 퇴근길 하나는 병원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3월의 저녁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하나원 시절부터 적어온 일기장이었습니다. 2015년 8월 12일자 일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원 간호사 선생님께서 내 상처를 치료해 주시며 말씀하셨다. 하나야, 넌 정말 강한 아이구나. 이 상처들이 다 아물면 더 단단해질 거야. 나도 언젠가 누군가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로부터 8년이 흐른 지금 하나는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수첩을 덮으며 하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말로 시작이야. 일주일이 지나고 하나는 조금씩 병원 시스템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특히 의료 용어와 약품명은 남한에서 사용하는 표현과 북한에서 배웠던 용어가 달라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밤 근무 중 의사가 급하게 에피네프린 준비를 지시했을 때 하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드레날린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선배 간호사가 재빨리 약을 건네주며 위기를 모면했지만 그날 밤 하나는 쉬는 시간마다 의료 용어 대조표를 만들어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실수하면 안 돼. 환자의 생명이 달린 문제야. 그녀는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2023년 5월 하나는 병원 내 탈북민 건강지원 프로그램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탈북민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및 상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봉사날 하나는 30대 탈북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만성위염과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의료진과 대화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탈북민 출신 간호사예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하나의 말에 여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선생님도 북에서 오셨어요? 그 순간부터 대화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여성은 자신이 겪고 있는 적응의 어려움, 언어 장벽, 그리고 편견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이야기도 조금씩 나누며 공감하고 위로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콜라 맛에 살에 들고 자동문이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힘이 있어요. 상담을 마친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하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힘내볼게요. 그날 밤 하나는 자신이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를 넘어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으로서 더 깊은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 더 많은 탈북민들을 도와야 해. 이후 하나는 탈북민 건강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료 통역 자원봉사도 시작했습니다. 북한식 의료 용어를 남한식으로 설명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를 줄이는 가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2023년 8월 하나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한 시민단체에서 주최하는 탈북 청년 성공 스토리 강연회에 연사로 초청받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내가 무슨 성공이야.
아직 갈 길이 멀어. 하지만 봉사활동 중 만난 한 탈북 청소년의 말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강연회 당일 8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의 한문화센터 강당. 100명이 넘는 청중 앞에 선 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 정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꽃제비 시절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던 이야기. 친구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무력감. 국경을 넘을 때의 공포와 떨림. 중국에서 10년 가까이 숨어 지내며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버텼던 나날들. 그리고 남한에 도착해 처음 느꼈던 충격과 혼란, 하나원에서의 적응기, 검정고시와 수능 공부의 고난, 간호대학 시절의 눈물, 그리고 마침내 간호사 면허증을 손에 쥐었을 때의 감격까지. 강연 도중 하나의 목소리는 여러 번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꽃제비 시절 단 한 끼의 밥이 전부였던 저에게 꿈은 사치였습니다. 살아남는 것 자체가 목표였죠. 하지만 지금 저는 누군가의 생명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힘든 순간에도 작은 희망의 불씨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강당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고 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 한 고등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하나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모든 순간이 힘들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제 자신을 믿지 못했던 순간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이미 국경을 넘었어. 10년을 숨어 살아남았어. 이 정도는 해낼 수 있어. 자신을 믿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에게 다가왔습니다. 탈북 청소년들, 그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탈북민 지원단체 관계자들까지. 한 탈북 청소년은 하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공부 열심히 해서 꼭 대학 갈 거예요. 하나는 그 소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나도 했으니까 너도 할 수 있어. 힘들 때마다 오늘을 기억해. 그 순간 하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미래를 향한 지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2023년 11월 하나는 병원 내에서 탈북민 환자 케어 매뉴얼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이 탈북민 환자를 더 잘 이해하고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자료였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탈북민들이 의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료 용어의 차이, 문화적 오해, 심리적 트라우마, 그리고 의료 시스템에 대한 낯설음까지. 특히 탈북민 환자들은 종종 자신의 증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의료진에게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는 언어 장벽뿐만 아니라 북한에서의 권위적 의료 문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진은 더 많은 인내심과 세심한 질문으로 환자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이 매뉴얼은 2023년 12월 병원 전체 의료진에게 배포되었고 많은 의료진들로부터 탈북민 환자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2024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는 새해 첫날 병원 옥상 정원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자유롭게 오가는 차들,
그리고 평화로운 거리. 15년 전 국경을 넘으며 상상했던 남쪽 세상보다 훨씬 더 놀라운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꽃제비 시절 함께 지냈던 친구의 사진이었습니다. 병들어 죽어간 그 친구. 미안해, 그때는 너를 살릴 수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나는 간호사가 됐어. 너를 기억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돌볼게. 하나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2024년 3월 하나는 근무 1년을 맞이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신입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하나는 후배 간호사 2명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탈북 청년 출신이었습니다. 22세의 김영희라는 이름의 그 후배는 간호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이었습니다. 선배님, 저 너무 떨려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영희의 불안한 눈빛을 보며 하나는 자신의 첫 출근 날을 떠올렸습니다. 괜찮아. 나도 그랬어. 처음엔 모두가 두려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넌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 그게 가장 대단한 거야. 하나는 영희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습니다. 그날 이후 하나는 영희를 비롯한 후배 간호사들에게 자신이 선배들에게 배웠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었습니다. 2024년 6월 하나에게 또 하나의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통일부 산하통일교육원에서 탈북민 정착 지원 전문가 과정에 강사로 초청받은 것입니다. 6월 15일 과천의 통일교육원 강의실. 30명의 공무원, 사회복지사, 의료인들 앞에서 하나는 탈북민의 건강과 의료 접근성이라는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탈북민들은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겪어온 트라우마, 문화적 차이, 그리고 심리적 장벽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의료진이 먼저 다가가고 신뢰를 쌓고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사회복지사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정착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진정한 정착은 단순히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탈북민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간호사입니다. 이 모든 정체성이 조화롭게 공존할 때 비로소 진정한 정착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2024년 9월 하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수기를 출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출판사 편집자와의 미팅에서 하나는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많은 탈북민들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고 싶어요. 그들의 목소리를, 그들의 고통과 희망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그렇게 시작된 집필 작업은 퇴근 후 밤 시간과 주말을 활용해 진행되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치유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는 매일 밤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옮겼습니다. 2024년 11월 말 하나는 병원 내 연말 시상식에서 올해의 신입 간호사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장에서 상을 받으며 하나는 짧은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 상은 제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모든 분들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원 선생님들, 대학 교수님들, 병원 선배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모든 탈북민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환자들에게 가장 따뜻한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고 하나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 하나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 6시에 퇴근했습니다. 겨울 아침에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하나는 한강 다리를 걸었습니다. 해가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다리 난간에 기대어 일출을 바라보았습니다.
2025년에는 무엇을 할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여러 꿈들이 피어올랐습니다. 통일이 되어 북한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는 것, 더 많은 탈북 청년들을 멘토링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 욕심이 너무 많은 걸까? 하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고 다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꿈꿀 자격이 있어. 나는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하나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5년 1월 1일자 날짜를 적고 그 아래 이렇게 썼습니다. 꽃제비 소녀는 간호사가 되었다. 이제 그녀의 꿈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이다. 통일의 그날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수첩을 덮으며 하나는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한 아직 쓰이지 않은 수많은 페이지들을. 정하나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생존자가 아니라 희망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